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98회 특별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회차 문제는 이제 전산외 1급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험을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특별회차라고 하는 시험이 나온 거고요. 따라서 특별회차라고 특별히 다른 일반회차랑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히 쉽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회차를 조금 늘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간 내에 60분 내에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볼 건데 실기부터 먼저 100점이 많은 70점인 만큼 실기부터 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론 보도록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우리 금정가구 985번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관련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해외 진출을 위해 주식회사 로즈 퍼니처와 협약을 맺었다. 거래처 등록에 등록하시오. 1200번으로 구분 매출로 할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업태, 종목, 주소까지 같이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정가구 확인하시고 우리 거래처 등록하셔서 1200번. 자, 우리 로즈 퍼니처 주식회사. 로즈 퍼니처. 자, 우리 동시가 아니라 매출 거래처로 입력하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8814248로 입력하겠습니다. 대표자 성명은 박장미.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구 입력하고요. 자, 우편번호 생략하고요. 직접 서울 중구 이렇게 넣겠습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2 네, 이렇게 입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처, 박장미, 도소매, 가구 그리고 주소까지 입력하고 나옵니다. 자, 창 다 열어놓지 마시고요.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6월 메뉴에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6월에서 입력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줄 돈. 그러면 받을 돈, 줄 돈은 이미 재무상태표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받을 돈은 누구한테 받을 돈이냐, 줄 돈은 누구한테 줄 돈이냐, 이 거래처를 각각 걸어주는 개념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 먼저 거래처별 초기 6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에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있었고요. 먼저 불러오기로 재무상태표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세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요. 자, 외상매출금에 지금 성신의 2,000이 아니라 얼마다? 3,000이다.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유는 얼마다? 4,500이라고 수정하시면서 차액 제로인 거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쭉 내려와 보실게요. 외상매입금 클릭, 오른쪽 클릭. 자, 주식회사 시티에 500이 아니라 2,500이고요. 자, 민국도 추가합니다. F2 누르시고 민국 얼마입니까? 2,300 넣어주시고 엔터. 그래서 외상매입금 4,800은 시티한테 2,500, 민국한테 2,300 받을 돈이라고 입력해놓고 차액 제로인 거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종료. 자, 2번 문제 내용은 그렇게 입력하시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 이제 요 문제를 항상 이제 헷갈려 하시죠,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임차료가 제조 공장 임차료로 판명되었다. 자, 지금 손익계산서의 임차료가 아니다. 즉 800번대 임차료가 아니라 제조공장 임차료니까 500번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공장 임차료의 500번대라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뭐가 수정된다는 거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된다는 것이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금액을 우리가 어디에 반영하죠? 매출 원가에 반영하죠. 어디 매출 원가? 손익 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반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먼저
임차료, 손익계산서 임차료 1,000만 원을 우리가 제조공장 임차료 1,000만 원으로 수정해야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임차료가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요가 1,000만 원 있다는 거죠. 1,000만 원. 자, 그리고 바뀌는 뭐가 있어요? 295, 622, 500. 이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변동 금액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시고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서 자, 손익계산서에 가서 우리가 뭘 보셔야 돼요? 제품 매출원가를 봅니다. 그럼 여기 285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285, 622, 500 이거를 295, 622, 500으로 수정합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수정되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수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임차료 1,000만 원 있는 거, 즉 800번대 임차료는 삭제해 줘야 됩니다. 삭제. 따라서 단기순이익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단기순이익에 변동은 없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지금 2,175만 원 되어 있잖아요. 2,175만 원이 전기분 이익여금의 2,175만 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제조원가에서의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더하기 임차료 추가로 얼마 했더니 1,000만 원 했더니 뭐가 변동됐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변동됐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변동됐는데 요 그 변동된 금액을 어디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는데요. 얼마가 더 증가돼? 1,000만 원 증가된 걸 반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또 모두 제거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 임차로 있었던 임차료를 이번에는 빼줘야 되잖아요. 임차료를. 그래서 매출원가는 증가하고 임차료는 또 감소함으로 전체 단기순이익의 변동은 있다 없다? 예,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단기순이익의 변동이 있었다면 이익여금처분계산서도 수정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까지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일반전표 입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서는 1번 8월 7일부터 입력합니다. 자, 개정 과목에 따른 우리 채권채무 거래처 걸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적요 입력은 생략이지만 우리 타기장 대체 거래에 대한 적요 입력은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볼까요? 8월 7일. 자, 매출거래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래처인데 매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800번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건 제품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판관비, 접대비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대들보의 사업장 이전 행사에 참석하여 20만 원의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7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자, 하셔서 차변에 접대비. 몇백 번대?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접대비. 자, 접대비 20만원. 자, 우리 현금 혹은 출금전표 20만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8월 7일. 자, 이번에는 9월 1일 보겠습니다. 9월 1일.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 주식을 보통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얼마 몇 주를요? 1,000주를. 그리고 현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비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한 주에 5,000원짜리 주식을 우리 얼마에 발행했냐면 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자, 1,000주를 발행했고요. 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발행했냐면 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이때 주식 발행비라고 하는 뭐 증권회사 수수료일 수도 있고요. 이게 2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먼저 스텝을 첫 번째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한다? 자본금 처리한다. 그래서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이 10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행 금액은 6,000원이니까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600만 원 들어와야 되는데 20만 원 빼고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합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풀었다시피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하기 전에 무슨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580 나왔겠죠? 580, 600을 받아야 되는데 80, 20 빼고 받았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180, 그럼 8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잔액,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한번 가볼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 그냥 뭐 날짜로 조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2월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내려와 보시면요. 자본조정 계정에 있습니다. 예, 얼마 있습니까? 30만 원 있네요. 따라서 30만 원은 무슨 처리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으로 30만 원 먼저 상계 처리하고 따라서 우리 뭐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 8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고 우리가 분계 처리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날짜 8월 9월이었나요? 9월 1일 가겠습니다. 9월 1일 자, 대변에 보통주 자본금 얼마다? 500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현금은 뭘 빼고 받았다? 20만 원에 대해서 주식 수수료 빼고 600만 원 받아야 되죠. 6,000원 곱하기 1000주 해서 그래서 580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대변에 80만 원 발생하는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어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우리 확인해 봤을 때 얼마 있었습니까? 30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무슨 처리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월 10일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 예금에서 2차에 납부했다. 자, 회사 부담분 40만 원, 70만 원, 영업부직원거 40만 원, 생산부 70만 원, 그리고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업원 부담분. 종업원 부담분 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험료 영수증 보시면요. 좀 9월 10일까지 기한 내에 넣었죠. 납기 후 금액이 아니라 기한 내에 냈기 때문에 220만 원 낸 거 맞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4대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4대 보험료가 뭡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제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에 요즘 이제 합산되어 있어서 같이 나오죠.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해지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자, 그러려면 이제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또 생활비도 좀, 노후에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개념으로 직장에 다닐 때 이러한 보험료를 미리미리 납부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때 근로자만 이걸 부담하지 말고,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도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50대 50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고 산재보험만 이제 회사가 100% 다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급여를 줄 때 해당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떼고 주죠. 그러니까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처리합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뭐 할 때 급여를 줄 때 잠깐 떼놨다가 대신 납부해 줍니다. 보험료를 어디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
관련된 그곳에 우리가 납부를 해주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근로자를 위한 무엇이다. 복리후생비라고 보는 관점이 제일 많고요. 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회사 부담으로 우리가 세금과 공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국세기본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당 문제는 지금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납부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보실까요?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근로자 종업원 부담분은 바로 이 110만 원은 급여 지급 시에 차감하고 지급했다. 그럼 이거 무슨 처리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금 처리되어 있는 것이고요.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우리 비용 처리할 건데, 영업부 직원과 관련된 거는 800번대 비용 처리할 것이고, 생산부 직원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500번대 비용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220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그러면 이거 분계를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차변에, 자, 세금과 공과가 500번대 세금과 공과, 그리고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나뉘어서 500번대는 70만원, 800번대는 40만원, 그리고 예수금의 납부가 110으로 총 220을 뭐로 납부하였다?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우리가 9월 10일자 일반 전표에 기입을 하겠습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500번대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과 공과 넣기로 했죠. 500번대 얼마입니까? 70. 네. 그리고 800번대 세금과 공과 우리가 40이었나요? 40. 그리고 예수금 처리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떼놓은 게 110. 요 금액을 다 보통예금으로 220만 원 납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실무거래에서는 세금과 공과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국민연금 납부분이라고 이렇게 제조분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이 당연히 나중에라도 찾아봤을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월 30일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자 수익 90만 원 중에 원천징수세액 13만 8,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거 지난번에도 풀었던 문제인데요. 우리 회사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13만 8,600원은 미리 납부한 무슨 세금? 선납세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납세금 처리하는 계정은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중간 예납으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수시 납부로 세금을 내면 이 세금을 미리 냈다는 의미가 바로 뭐다? 선납세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수원중 선납세금이다. 그래서 이자 수익 90만 원 처리 같이 9월 3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 9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136. 자, 금액이 얼마였는지 볼까요? 얼마입니까? 13만 8,600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뭐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으로 76만 1,400원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차액을 기록하면 되겠습징수를 그래서 원천징수를 우리가 근로자한테 우리 기업이 하면 예수금 처리, 반대로 우리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미리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낸 거면 선납세금.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원천징수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13일 보겠습니다. 제품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하나를 공장 경비 직원의 생일 선물로 무상 제공하였다. 지금 우리 아까 가구 회사였는데, 뭐 어떤 좀 보관 중인 제품의 예쁜 뭐 협탁이나 이런 거를 공장 경비 직원한테 생일 선물로 줬대요. 자, 그럼 제품에 대한 원가가 감소하는 거죠. 제품이 없어진다. 제품이 감소했다. 4만 원. 공장 직원의 경비 생일 선물이래요. 그럼 복리후생비 처리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몇백 번대로? 500번대로 공장 직원이니까 4만 원 처리하면서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이 제품이 판매 목적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적요 몇 번을 꼭 걸어준다.
8번을 꼭 걸어준다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월 13일로 갑니다. 13일입니다. 13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얼마? 4만원. 대변에 제품인데 적요를 몇 번 꼭 걸어준다? 8번. 8번을 꼭 걸어줍니다. 4만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타계정 대체거래. 자, 이번에는 10월 15일 보겠습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바드러움 300만원. 자, 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만기까지 기다려야지 현금화할 수 있는 건데요. 갑자기 돈이 너무 급해요, 현금이. 그러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 할인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손해, 할인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붕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자, 대변에 받을 어음, 우리 서울 기업과 관련해서 받은 어음 얼마입니까? 300만 원을 지금 우선은 팔았어요. 금융기관에 급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10만 원 제외한 보통 예금으로 29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은 사실 뭐 이자 비용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매출채권, 여러분들 매출채권은 받으러움하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외상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채권을 처분했다. 내가 매각했다. 그랬더니 손해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이것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개정 과목 우리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반 점표입력 6개 풀었습니다. 한 문제당 3점씩이니까 18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점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점표 7월 16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 뭐 불량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반품받은 게 바로 환입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우리 11번 과세로 들어갔는데요. 수정이라고 할지라도 11번 과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외상매출금을 이제 안 받겠다는 거죠. 얼마에 대해서? 22만 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환입 들어온 게 얼마니까? 10개. 2만 원에 대해서 10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우리 입력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7월 16일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는 우선 나올 거고요. 자, 메인 매출 점표로 가셔서 자, 날짜 우리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도 뭐로 들어간다? 11번 과세로 들어갈 거고요. 품명은 뭐 환입, 이렇게 제품 환입, 제품 반품, 환입,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량 뭐 10개. 단가가 우리 아까 2만 원이었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2만 원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자, 거래처는 세무입니다. 세무. 자, 세무거래처, 그리고 전자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붕괴에서 여기 하단에 있는 뭐를 선택하시면, 외상을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반품에 대한 마이너스 22만 원 붕괴가 뜨고요. 차변의 외상매출금을 22만 원 안 받겠다, 빼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사실 회계학적으로는 있는 붕괴는 아닌데 우리 점표의 편의상 이러한 붕괴로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월 7일. 자, 업무용 승용차 사고로 인해서 자, 정비소에서 엔진 교체했대요. 사고가 컸나봐요. 그렇죠? 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유형 자산의 어떠한 그 취득 과정 중에서 중간에 발생한 비용이 그냥 현상 유지, 건물에 유리창 깨진 걸 갈았다거나 아니면 뭐 프린터기에 잉크를 갈았다거나 이런 건 현상 유지, 원래 점처럼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무슨 처리한다냐면 수익적 지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익적 지출
지출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처리한다는 겁니까? 비용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산의 가치가 증대가 되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증대하거나 뭐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고 했냐면 자산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자본적 지출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 유지비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합니다. 수익적 지출이면 차량 유지비, 자본적 지출이면 차량 운반구 처리할 거고요. 해당 거래에 대해서 전자생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용 승용차, 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54번 불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갈까요? 9월 7일. 자, 유형 불공 가셔서 품목은 우리 엔진 교체. 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400. 그리고 440. 거래처는 중부 정비소? 네. 전자였고요. 자,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혼합으로 가서 불공 사유. 네, 불공 사유부터 넣을까요? 네,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그리고 혼합으로 가셔서 자, 자본적 지출이니까 우리 차량 운반구 처리. 그리고 대변의 해당 금액에 대해서 우리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2,500cc 나오면 1,000cc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예, 불공제 내역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엔진 교체 비용에 대해서 440에 부가세 별도니까 440만 원에 대한 44만 원 따로 걸어주고 약소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거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처리했습니까? 미지급금 처리했습니다. 미지급금. 자, 우리 10월 3일 가겠습니다. 10월 3일. 양촌 통상 주식회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생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대금은 9월 27일 날 현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액 중 2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수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품을 팔았어요. 팔아서 지금 500만 원에 팔았고요. 세금이 50만 원 발생해서 우리가 받을 돈은 얼마입니까? 55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월 27일 날, 자, 9월 27일 하면 날짜로 보세요. 자, 10월 3일 전에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대요. 그럼 550 중에 계약금은 제하고 나머지만 받아야 되는데 이 계약금이 얼마인지가 지금 문제에 안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회를 9월 27일자 로 가서 조회해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가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일반 전표 가셔서 몇 월 며칠 9월 27일자 조회하셔서 양촌 통상에 선수금 받은 얼마가 있다. 50만 원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맨날 합계잔액 시산표 잘 가잖아요. 가셔서 선수금 계정을 한번 부채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선수금 부채잖아요. 계약금 미리 받은 거. 선수금에 대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양촌 통상에 대한 선수금 50만 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계약 내용에 따른 50만 원은 이제 우리가 미리 받은 개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하고 받아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5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5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 얼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200만 원은 동사 발행 수표, 자, 현금이라고 써놔야죠.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 처리,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외상 매출금 처리. 뭐 내용이 좀 많아요. 그쵸? 근데 하나하나 여러분 적으면서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3일. 메인 매출전표 10월 3일. 자, 우리가 판매했으니까 세금과에서 발행하는 판매 매출 과세고요. 제품. 자, 우리 수량 단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50개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50개 10만 원 넣어주시고 거래처가 어디냐면 양촌. 그쵸? 양촌 통상. 자, 전자고요. 혼합으로 가셔서 자, 우리가 5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상계 처리 없애줍니다. 선수금 얼마 있었다? 5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우리 뭐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현금. 우리가 동전 발행 수표 현금 받는다고 했죠. 얼마를? 200을. 나머지를 뭐로 하겠다? 외상으로 하겠다. 3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다. 자, 10월 3일 입력했고요. 넘어가셔서 10월 5일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실험용 기계를 항진통상에 550에 매각하고 전자생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입력할 겁니다. 과세. 대금 중 105만 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단에 있는 분계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랬죠.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계장치의 감소 처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감소 처리합니다. 1,500. 그리고 기계장치를 평가하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던 이제 차변으로 가죠. 얼마? 10, 470, 750 이렇게 오고. 자, 지금 우리가 받을 돈은 550인데요. 이 중에 105만 원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중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얼마입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50만 원이고요. 지금 550에서 우리가 105만 원은 현금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미수금이 되겠네요. 미수금은 얼마? 44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차익의 발생이 차변에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에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입력해볼까요? 잠깐만요. 550만 원 부가세 별도네요. 그럼 55만 원이네요. 그쵸? 55만 원. 그쵸? 그러면 요 미수금이 요 금액이 아니죠? 전체 받을 돈이 550이 아니라 550에다가 부가세 별도니까 605만 원을 받아야 되네요. 605만 원. 그래서 미수금이 얼마가 됩니까? 500이 되네요. 미수금은 얼마가 됩니다? 500이 됩니다. 네. 요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해야 됩니까? 55만 원을 더 더한 금액을 받아야 되니까 605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05만 원이 현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미수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차익이 우리가 어디 난다는 거죠? 대변에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서 얼마가 처리되냐면 우리 97만 750원으로 요 하단에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됩니다. 하단 분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상단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0월 5일. 자, 우리 매각한 11번 과세고요. 우리 지금 뭐 매각했습니까? 기계장치 매각했죠? 자, 상단에는 여러분들이 공급가액으로서 얼마를 입력합니까? 550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자, 거래처는 한진통상. 전자세금관서 혼합으로 가셔서 대변에 제품 매출한 거 아니니까 뭐로 바꿔주십니까?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죠. 기계장치. 자, 얼마의 취득원가였냐면요. 1,500이었죠. 그리고 차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조회해보지 마시고 206번 더하기 1번 하셔야죠. 자, 얼마입니까? 10, 470, 750. 자, 이 금액 중에 일부는 현금 받았습니다. 이 605만 원 중에 105만 원 현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으니까 우리 무슨 처리? 미수금 처리합니다. 얼마에 대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 그럼 차액이 97만 750원 발생하는데 이게 양해수로 발생할 경우에는 대변에 입력하는 거고 그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7만 750원. 분계 내용을 차변, 대변 적어놓는 연습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면 당연히 분계를 바로 입력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조금 실수가 있는 편이다라고 하면 적어놓고 입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60분 내에 풀기가 뭐 어렵다. 혹은 뭐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세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실수 없게 하는 것도 우리 합격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월 5일 했고요. 10월 17일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해피가구의 제품 판매하였다. 자, 외상매출금 중에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자, 해피가구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어차피 내가 줄 돈 있었는데 내가 또 외상매출금 안 받는 걸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자, 지금 하단에 있는 요 받게 되는 명세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220인데요. 내가 해피가구한테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얼마인지는 한번 조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가구한테 지급할 외상매입금이 10월 17일자로 얼마가 있는지 한번 거래처 원장에 가서 10월 17일 현재로 외상매입금을 해피가구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조회해보면 잔액이 딱 얼마가 있나요? 220만 원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 220만 원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이 아닌 외상매입금의 감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며칠 17일. 자, 유형은 우리 매출 과세고요. 자, 품명은 제품. 자,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500. 거래처는 해피가구죠. 자, 지금 보시면 요 세금계산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봤을 때는 계속 전자세금계산서였는데요. 그냥 세금계산서네요. 법인의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전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전자라고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으로 가셔서 자, 제품 매출한 거 맞고요. 우리 수량 단가 있을 땐 여러분 넣어주실게요. 지금 제가 요 내용을 조금 뒤늦게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55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차변에 일부는 뭐로 받았습니까? 현금 330.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래 외상이면 외상매출금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220이. 그런데 조금 전에 조회해보니까 어차피 줄 돈이 있었잖아요. 뭐가? 외상매입금이. 그래서 그 금액 220으로 상계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대신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220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분계 내용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0월 30일 문제 볼까요? 자, 매출거래처 직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여러분들 접대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지만 매입세액이 공제의 대상 여부가 아닌 면세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는 면세매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11만 원이죠. 입력합니다. 10월 30일 면세 매입으로 가셔서 53번 자 거래처 축하환 자 11만 우리 거래처 플라워 화환이었죠? 플라워 전자계산서였으니까 전자여로 들어주시고요. 혼합 가셔서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로 바꿔주시고 대변에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처리.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입매출점표 또 입력했고요. 자, 이제 오류사항 수정하는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자, 비품 구입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성에서 프린터 구입하면서 33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합수표를 지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지급한 걸로 잘못 처리하였다. 자기합수표 처리했을 때는 우리 무슨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현금 처리하는 게 맞고요. 당좌수표는 이제 당좌예금 처리했다는 얘기죠. 당좌예금을 뭐로 바꿀까요? 예, 현금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매입매출점표 8월 14일 가볼까요? 8월 14일 가셔서 자 여기에서 당좌예금이 아니라 무슨 처리? 현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수정할 사항이 없어요. 그쵸? 네, 현금으로 수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수정. 자, 영업부 건물 출입구 대형 유리문이 파손됐대요. 그래서 수리비 450만 원이 발생했는데 부가세 별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세 매입되는데요. 51번. 자, 회계 처리 시에 수익적 지출 처리해야 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 처리할, 비용 처리할 것을 자산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한 것을 우리가 수선비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8월 20일 가셔서 건물을 뭐로? 수선비로 수정해 주는데 이때 본사니까 800번대 수선비로 수정하겠습니다. 800번대 수선비로 수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고 종료. 자, 이번엔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 처리. 이거는 이제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자동결산 항목이니까 이거 조금 이따 풀도록 할게요. 먼저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장기 투자 목적에 보유한 그 매도가능 증권의 개념인데요. 이것에 대한 공정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취득원가가 지금 요거 날짜를 좀 변경할게요. 이게 2020년으로 보고요. 이제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 날짜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시점이 지금 시점인 거고, 이게 전년도 시점, 그리고 취득했을 때 시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취득했을 때보다 전년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서 뭐가 발생했나요? 네,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지금 시점으로 보면 플러스 260만 원이 뭐 했어요? 증가해서 평가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무슨 과목입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계정은 잔액이 있으면 계속 뭐 된다 했냐면 2월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좀 여기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260만 원을 증가 처리할 때 먼저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60만 원에 대해서만 평가 이익 처리하는 분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지금 전년도에 처리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 원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합계자는 시산표 가셔서 12월 31일 조회해보시면 자, 자본계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가보시면 평가 손실 100만 원 잡혀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취득 시점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그 100만 원에 손해본 그 500만 원에 취득했다가 400만 원에 된 그거가 분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단기 시점에 요게 지금 얼마가 됐기 때문에 660만 원으로 또 증가했기 때문에 260만 원의 평가 이익 처리할 건데 그 전에 요 평가 손실부터 같이 상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전표에 유가증권 평가는 직접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변에 차변부터 입력할까요? 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네, 비유동자산에 대한 매도 가능 증가 얼마 증가? 260만 원 증가했다. 근데 이 중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기 전에 평가 손실 계정이 얼마 있으므로 100만 원 있으므로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60만 원에 대해서만 평가 이익 처리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문제는 다 지금 자동결산 문제였어요. 지금 보시면 무형자산에 대한 특허권 300만 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죠. 예, 이거 두 가지는 한번 같이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합니다.
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 보시면, 자, 퇴직급여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는요. 자, 지금 보시면 생산팀의 경우, 관리팀의 경우로 이제 구분돼서 되어 있는데, 생산팀은 지금 1억 원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퇴직하게 될 경우, 생산팀 직원들이 퇴직하게 될 경우 1억 정도 필요할 거로 보는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2천만 원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얼마만 설정하면 된다? 8천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것이고, 관리팀의 경우, 본사의 경우에는 2억을 추정하는데 이 중에 5천만 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1억 5천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하고 3번은요.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방식으로 자동결산 항목으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조회하시고요. 자, 퇴직급여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바로 제조기업의,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 얼마 입력하시냐면 8천만 원. 쭉 내려오시면 이제 판매비 관리비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요. 쭉 내려오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판매비 관리비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퇴직급여 얼마? 1억 5천 입력하시고, 또 아까 개발비에 대한 특허권이었죠.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3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럼 1번하고 3번 입력한 거예요. 입력한 거에 대한 전표 추가 까지 해야지만 우리 일반 전표에 우리 자동 전표가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다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이고요. 자, 우리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다가 우리가 주관식으로 넣는 문제입니다. 1월부터 6월 중에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의 차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총계정 원장 들어가면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원재료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6월 30일까지만 볼까요? 자, 우리 원재료 계정만 보겠습니다. 원재료. 자, 지금 보시면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큰 달과 작은 달의 차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차변을 보시면 되죠. 가장 큰 달은 얼마입니까? 7,140만 원. 가장 작은 달은 1,340만 원입니다. 그래서 7,140만 원에서 1,34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5,800만 원이 되고, 이 5,800만 원 적어 놓으셨다가 시험지에 적어 놓으셔야 되죠.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주관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800만 원이 바로 첫 번째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뭐 이러한 계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총계정 원장 가서 해당 월을 조회하는 방법, 해당 계정 과목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정 4월부터 6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볼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자, 납부할 세액은 다 얼마이다? 285만 5,100원이다. 다 285만 5,100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주관식으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수험표, 필기도구, 그리고 계산기 꼭 가져가십니다. 물론 뭐 컴퓨터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런 계산기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지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물론 계산기, 컴퓨터 계산기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계에서는 우리 이런 수기로 하는 계산기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3번. 1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금액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나올 필요가 없었네요. 1월부터 3월로 조회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조회하셔서 과세표준 조회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조회하셔서 과세표준은 뭘 얘기하는 거죠? 9번을 얘기하는 거죠. 3억 4천 666 666
66만 6,365원. 그러니까 3억 4천 66만 6,365원. 네,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주관식 답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요금액이죠, 요금액.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 문제를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계를 봤을 때 시간 종료 시간까지 한 20분에서 25분, 뭐 많게는 30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아주 좋겠어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셔서 이제 이론 문제로 가셔서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98회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고 있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우리 문제풀이 설명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큰 거.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현금으로의 전환성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 거.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분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우리 상계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손익계산서를 얘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1번. 자, 2번 볼까요? 2번.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네, 물가가 요즘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자, 매출 총이익이나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자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출 총이익이 높으려면요.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게 되려면 매출 총액이 뭔지 기억하셔야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건데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건데 그럼 매출 총이익이 높으려면요. 매출액이 높거나 매출 원가가 낮아야 되죠. 그런데 해당 문제는 지금 요 재고자산의 매출 원가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가장 낮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요,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전에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출원가, 즉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하에서는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되는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가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이 가장 높게 된다.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입고된 게 남아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입고된 게 남아있다. 그 얘기는 이것도 역시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입선출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팔리니까 매출원가가 작아져서 매출총액이 커지는 거고 또 나중에 입고된 거는 지금 남아있죠. 왜냐하면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팔리니까. 이게 출고된다. 판매된다. 판매. 나중에 입고된 거는 재고로 남아있다. 기말재고. 그래서 기말재고가 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게 가장 높게 남아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보겠습니다. 4번. 자, 우리 3번 볼까요?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요. 이 사용하기까지 들어간 어떤 직접적인 관련 비용은 무조건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여러 가지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구입 시에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될 지방 채권이 있다. 얘를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요즘 시가는 얼마냐면 5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면 채권의 금액을 5만 원이라고 기록하는 게 맞고 근데 내가 실제로 지급한 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손해본 손실은 요 차량 운반부에 더해준다. 5만 원을. 이런 개념이 있었고 또 뭐 운반비나 설치비는 당연하고 그렇죠? 아니면 어떠한 그 유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이 그 구입과 관련된 업무만 했다. 그럼 그 직원의 급여도 사실은 그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뭐도 있었나요? 내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목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뭐 했는데 차입했다. 차입금이 발생했다. 그럼 이 차입금에 만약에 부채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그럼 이자 비용의 자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이자 비용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유형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취득세는 당연히 포함되죠. 자, 설치원가도 포함되죠.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를 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을.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4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진성의 주식 결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주당 5만 원에 매입하였다.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리고 거래 수수료 5천 원 포함하여 결제하였다. 그럼 5만 5천 원이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기말 공정 가치는 한 주당 얼마래요? 5만 2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경우에 다음 중에 옳은 거,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주를 샀네요. 자, 5만 5천 원에 10주 샀으니까 취득가액은 55만 원이고요. 아니군요. 거래 수수료군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5만원 곱하기 10주에서 50만원에다가 뭘 더한 금액? 5천원을 더한 금액 50만 5천원이 맞겠습니다. 50만 5천원이 맞고요. 그리고 취득 시점의 붕괴는요. 지금 보통 예금을 결제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50만 5천원 그리고 50만 5천원. 예, 2번이네요. 자, 평가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이익은 우리 지금 한 주당 50만 5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보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50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10개 하면 5만 500원인데 5만 500원인데 지금 5만 2천 원 됐으니까 1,500원이 평가이익이니까 1,500원 곱하기 10주 하면 15,000원이네요. 15,000원이 평가이익이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과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5번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 비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전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로 설정하는 법인이다. 전기 말 50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였고 2021년 7월 10일에 7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은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도 2022년으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기말에 얼마가 있다? 500만 원 있다. 전기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초 시점에 500만 원이 있는 건데, 퇴직급여를 지급했죠? 그러면,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에 퇴직급여 처리한 게 얼마가 있다? 200이 있다고 볼 수 있죠? 200을 포함해서 그래서 현금, 보통 예금이겠죠? 근데 현금 처리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700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퇴직금에 200 처리한 게 있고, 에다가 퇴직금 지급할 추계액이 800이래요. 그럼 추가적으로 결산 시에 퇴직급여를 우리가 얼마 추계하는 겁니까? 800만 원 추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800만 원 설정한다라고 본다면 자, 단기에 퇴직급여, 인식할 퇴직급여는 총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0만 원. 800과 200 합산해서 1,000만 원 처리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자, 6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익여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다. 첫 번째부터 옳지 않네요.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우리 자본에서
자본잉여금이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된 금액으로서 대표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이런 게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이고요.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기업에서 영업활동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거래가 아닌 우리가 모순거래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어떠한 그 현금성 자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현물, 건물이나 토지로 받았다. 그래도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공정가치,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거고요. 자본 조정은 우리가 어떤 임시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주식의 발행이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어떠한 그 액면 금액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낮게 발행하면 할인,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액면 발행이 되는데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발행 누시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쵸. 맞죠. 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쵸. 잠깐 갑자기 옳은 거 고르는 줄 알고 그래서 다음 여기서는 1번입니다.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익적 지출에다가 비용이라고 쓰시고, 자본적 지출에다가 자산이라고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다음 중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의 효과라고 읽어버리시면 문제풀이가 쉬워요. 즉, 비용 처리할 걸 자산 처리했대요. 그러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과대가 될 거고 비용은 과소가 되겠네요. 비용이 과소가 되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네, 1번이네요. 비용이 과소가 되면 당연히 이익은 증가가 될 거고 이익이 증가되면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약 이나 이익잉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자본의 어떤 이익과 포괄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과 연결이 되잖아요. 자본과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으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8번. 우리 회계상의 거래와 관련이 가장 없는 거.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거래라고 했는데요.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의 소멸,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고요. 채권 채무, 그리고 자산의 가치 감소 모두 분계 처리해야 할 회계상의 거래이고요. 단순한 어떤 주문, 그리고 종업원의 고용 계약 이런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 이해로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생산량이 지금 보시면 1000개, 2000개, 2500개로 점점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을 때 총원가는 그대로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이 원가 행태는 우리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 이 네 가지 배웠을 때 요 그래프로 얘기하는 건 이제 고정원가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적합한 거 고르는 건데요. 지금 보험료라든지 임차료, 감가상각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포장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포장비용도 같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장비용은 뭐 한 개당 포장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묶음으로 포장하는 비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묶음으로 포장하는 건 이제 어떤 일정 구간까지만 고정되어 있는 어떤 계단식 원가 계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보조부문 원가에 대한 서로의 용역 수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 배분법. 우리 세 가지 배웠어요. 직접 배분법. 그리고 단계 배분법. 그리고 상호 배분법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쉽게 계산하는 게 직접 배분법, 일부만 인정하는 게 단계, 완전히 인정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상호 배분법이었는데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자, 상호 배분법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그쵸? 가장 정확하니까.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과정 중에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이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배분하는 방법인데 배분 순위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직접 배분법은 요요수수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11번. 다음은 어떤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인가? 제품을 단위별로 제조하는 제품 수량과 형태에 대해 제조 지시서에 기입된 것을 근간으로 개별적인 원가를 계산한다. 여기 답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주문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주문 생산이나 반복적이지 않은 생산 방법, 개별 원가 계산이죠. 개별 원가 계산하고 대비되는 방식은 대량 생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고요. 그럼 표준 원가 계산은 뭔가요?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원가가 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면 표준 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표준을 정해놓는 원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생한 원가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정한 이 원가 금액을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평가하게 되는 게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변동 원가 계산은 우리가 이제 그 변동비 그 고정비를 구분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자,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단계 착수량, 완성품 수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보면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재료비만 구하는 건데요.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을 해보려면, 자, 제공품이 기초에서 넘어온 게 얼마고, 15,000개가 있는데, 얼마가 완성돼서 왔냐면 40%가 완성돼서 왔어요. 그리고 단기 착수량이 얼마냐면 35,000. 이거 좀 여기다 써볼까요? 오랜만에. 자, 우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공품에 대해서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해볼까요?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기초 제공품이 몇 개가 투입되냐면 15,000. 40%. 단기 착수량이 몇 개냐면 우리 35,000. 이 중에 완성된 게 10,000개고요. 40,000개죠. 그리고 완성 안 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10,000개인데 완성도가 몇 프로냐면 6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재료비 환산량을 구하는 건데요. 자,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요 15,000개가 먼저 완성되는 겁니다. 15,000개가 먼저 완성되는 거고 40,000개 중에 나머지 25,000개는 착수분에서 완성되고 착수분에서 이제 10,000개가 이제 기말 제공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요 40,000개는 15,000개는 어디서 온 거고 기초에서 온 거고 단기 착수량에 대한 거는 25,000개가 단기에 완성된 거죠. 이거 합쳐져서 40,000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000개는 당연히 단기 착수분에서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재료비 환산량을 구할 때 이번 연도에 재료비 환산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정 초기에 모두 전량 투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전량 투입되었다. 그럼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의 이 15,000개의 공정 초기, 즉, 지금 시점에 전기에서 넘어온 15,000개는 공정, 만들어가는 공정이 언제 시작한 겁니까? 이번에 시작한 겁니까? 전기에 시작한 겁니까? 이번 시점에 기초에 이미 15,000개가 있었다는 건 전기에 시작한 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제공품 15,000개에 대한 재료비는 이미 전기에 전량 투입된 거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재료비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제로로 보는 것이고, 단기 착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인식을 해야 되죠. 몇 개까지? 10,000개까지. 그래서 재료비 환산량이 총 35,000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35,000개. 그래서 답은 35,000개입니다. 35,000개.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죠. 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요건 중에 영리 여부는 관계없다고 배웠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여야 하는데 재화를 뭐 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자, 영세율은 뭐였습니까? 수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0%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세율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답은 4번. 자, 14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세표준에다가 우리 곱하기 10% 혹은 0% 하게 되는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 표준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출에다가 반품 들어온 거 있으면 우리가 뭐 해주기로 했어요? 빼주기로 했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빼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총매입액은 상관없고 판매장려금 빼주냐 안 빼주냐? 안 빼줘요. 판매장려금, 대손금, 그리고 하자보증금 빼주지 않겠다. 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00에서 50만 차감한 450으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 자, 우리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래징수에 관련된 세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류인데요. 이제 최종 소비자, 즉 우리가 일반 개인들하고 거래할 일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목욕탕, 미용실, 여관업이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는 제조업의 경우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일지라도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98회 우리 관련된 문제도, 우리 특별회차 관련된 문제도 풀이했고요. 뭐 일반회차나 특별회차나 뭐 크게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회차마다의 성격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실무 문제 풀어보시고 이론 문제까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